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전투기 교체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새 전투기를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용해오던 미국산 F-15 전력을 전면적으로 KF-21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워싱턴은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워싱턴 포스트는 중동 하늘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백악관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사우디와의 관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금액 자체입니다. 1,0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시장 차원을 넘어서는 규모예요. 과거 사우디가 미국과 맺었던 무기 계약 중 최대 규모가 600억 달러 선이었는데 이번 발표는 그 2배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닌 한국산 전투기를 대상으로 이 금액을 논의했다는 건 사우디가 전략적 선택을 이미 상당 부분 기울였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무기 계약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의존 탈피 선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산 F-15는 1970년대부터 중동 하늘을 지배해왔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안보 보증석 같은 상징적 무기였죠. 그런데 이제 리야드가 공개적으로 우린 KF-21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히자마자 미국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 언론뿐 아니라 이스라엘, 일본 언론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드디어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중동 시장에 발을 들였다고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우디가 정말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할까요? 일부에서는 이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일 뿐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사우디가 1,00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론에 흘렸다는 건 단순한 카드라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검토했고 어느 정도 결심이 선 상태에서 나온 발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사우디는 미국에 큰 불만을 쌓아왔습니다. 첫째, F-15 유지비가 너무 비싸고 부품 공급도 자주 늦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국 정부가 사우디에게 제공하는 무장 옵션을 제한했습니다. 셋째, 미군 고문단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 자주 국방이라는 개념이 희석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KF-21을 합리적 가격에 빠른 속도로 생산해 제공할 수 있고 사우디의 기술 자립을 돕는 조건까지 내걸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리야드가 워싱턴보다 서울을 바라보게 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기적 배경이에요. 미국은 조지아 사건 이후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큰 금이 갔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철수하면서 워싱턴의 신뢰성은 약화됐고 오히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과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새롭게 떠오르는 한국과 손잡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이번 발표가 사우디의 양다리 전략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즉,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게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려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안은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카타르가 프랑스와 유럽 전투기를 도입하며 미국을 압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옵션 추가가 아니라 아예 미국의 대표 전투기를 전면 교체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사건이죠. 게다가 사우디는 중동의 큰 손입니다. 이 나라가 움직이면 UAE,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주변국도 따라옵니다. 한국에게는 일회성 수출을 넘어 시장 도미노 효과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점이 워싱턴이 두려워하는 대목이겠군요. 사실 미국에게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패권의 상실입니다. 중동은 미국의 석유 이해관계와 직결된 곳이고 군사적 영향력의 상징적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산 KF-21이 F-15를 대체한다면 그건 단순히 한 건이 계약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패권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이미 CNN은 사우디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 행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호자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워싱턴이 중동 하늘의 보호자였지만 이제는 서울이 그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미국이 공포에 질린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구축해온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KF-21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산 F-15의 한계와 실패가 있습니다. F-15는 1970년대에 탄생한 전투기로 당시에는 세계 최강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특히 중동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40년 넘게 굴러온 기체들은 잦은 고장과 과도한 유지 비용으로 사우디 공군의 부담이 됐습니다.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그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F-15가 갖춘 센서와 항전 장비는 이미 구식화되어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다중 임무 수행이나 전자전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사우디 공군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적이 있는데 F-15의 평균 가동률이 50%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즉, 10대 중 5대밖에 전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최신 전투기라면 보통 80에서 90% 이상 가동률을 유지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우디가 전시의 공군력을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연간 정비비만 30억 달러 이상 들어가고 조종사들은 훈련보다 기체 결함 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동맹 무기라기보다 골칫덩어리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F-15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F-15X라는 최신형 개량 버전을 내세우며 여전히 우수하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F-15EX도 구식 기체의 뼈대를 바탕으로 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러시아 S-400이나 중국 HQ-9 같은 현대 방공망 앞에서는 쉽게 포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사일은 날로 정밀해지고 있는데 기체는 여전히 구식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가 이를 모를 리 없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우디가 최근 몇 년간 미국에 항의했던 내용입니다. 첫째, 미국은 늘 이스라엘 우위를 이유로 사우디에 제공하는 무기 사양을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F-15에는 최신 전자전 장비나 일부 미사일을 장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둘째, 미국 의회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부품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안보가 걸린 문제를 워싱턴 정치 논리에 좌우당하지 않겠다는 불만이 커져왔던 거죠. 결국 사우디가 느낀 건 단순합니다. 미국의 F-15는 낡았고 비싸고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첨단 AESA 레이더와 스텔스 설계를 갖추고 다임무 수행 능력을 탑재했음에도 가격은 F-35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비효율적인 미국산 무기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우리 없이는 중동 안보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예멘 반군 후티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때 미국산 F-15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개발한 천궁2 방공체계가 수출된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에서 성과를 내면서 한국산 무기가 실제로 더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사우디가 이런 사례를 모를 리 없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계속 F-15를 유지했다면 중동의 안보 구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첫째, 사우디는 계속해서 미국 무기 종속국으로 남아 미국 정치 논리에 휘둘렸을 겁니다. 둘째, 이란이나 이스라엘 같은 주변 강국에 비해 기술적 열세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특히 이란은 이미 러시아제 수-35 도입을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은 F-35를 운용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사우디가 여전히 F-15에 매달린다면 단순히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무력화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KF-21 일명 보라매는 단순히 한국이 만든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기존 공군 전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명적 무기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AESA 레이더 탑재죠.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장의 룰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F-15가 여전히 구형 기계식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KF-21은 동시에 수십 개의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전 상황에서도 신호를 교란하기 어려워 실전 생존력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우디가 왜 눈길을 돌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SA 레이더뿐만 아니라 스텔스 설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KF-21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외부 무장 탑재를 줄이면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 스텔스 모드와 다임무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나 터키 같은 주변국의 방공망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대규모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연성은 미국의 F-15나 러시아 수-35에서는 절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장 호환성입니다. KF-21은 공대공, 공대지, 대함, 심지어 전자전 포드까지 탑재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하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적의 지휘소를 타격하고 해상 전력을 제압하며 필요시 적 방공망까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유도 폭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KF-21은 이 모든 걸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미국산 전투기처럼 특정 무기만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다는 점은 사우디에게 결정적 장점이 될 겁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KF-21이 단순히 한국산 무기라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 전투기는 사실상 글로벌 연합 기술의 산물이에요. 한국이 주도했지만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공동 개발 경험을 쌓았고 유럽제 부품들도 들어갑니다. 그 결과 NATO 표준, 미국제 무기, 한국 자체 무기까지 모두 호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개방성은 미국 무기와 크게 대비되죠. 미국은 늘 무기와 탄약을 패키지로 팔아서 고객국을 의존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은 사우디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통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결국 KF-21의 가장 큰 무기는 유연성입니다. 가격도 미국 F-35의 절반 수준인데 기능은 상당 부분 따라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는 KF-21은 4, 5세대 성능을 갖췄지만 가격은 4세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같은 산유국에게는 비용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방대한 전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유지비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리야드가 왜 KF-21을 혁신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는지 이해되는 대목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KF-21을 실제로 도입한다면 이 전투기는 중동 공군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예상합니다. 첫째, 사우디가 단순히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의존국에서 벗어나 스스로 작전 개념을 재구성할 수 있는 주체로 변할 겁니다. 둘째, KF-21의 다임무 능력 덕분에 사우디 공군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부터 예멘 반군의 드론 거점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하면 UAE,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주변국도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중동 전역에 한국산 항공 전력 벨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이 러시아의 중국이 지배해온 무기 시장의 균열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특히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온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곧 우리는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새로운 파트너, 한국과 손잡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에 크게 동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 무기의 기술적 우위가 깨지는 순간 정치적 영향력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KF-21은 바로 그 상징적 무기가 될 겁니다. 사우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무기만을 사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우리는 한국산 KF-21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실망, 한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적 계산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 갈라서게 된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격과 유지비 문제입니다. F-15나 F-35는 초기 도입 비용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매년 정비 운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줄여줍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하려는 이유에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계약에서 보여줬듯이 1년 만에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납품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있습니까? 미국은 계약을 맺고 나면 보통 5년, 10년씩 기다려야 무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약 후 12개월 안에 전력을 완비시켰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쪽이 더 신뢰가 가겠죠. 특히 중동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역이니 즉시 전력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늘 동맹이라는 이름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무기 판매도 정치적 조건이 따라붙었죠. 예컨대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서 공습을 감행했을 때 미국 의회는 인권 문제를 이유로 무기 부품 공급을 지연시켰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냈는데 왜 미국 정치에 휘둘려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기 수출을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접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은 상호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리야드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죠.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미국은 절대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F-35를 구매한 일본조차 부품 하나 제대로 만들 권한이 없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경험이 있고 폴란드와의 계약에서도 기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하면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체 정비 능력, 훈련 시스템, 나아가 항공산업의 일부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사우디가 미래를 위해 이런 선택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혹시 사우디가 미국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 여전히 중동 안보는 미군 기지와 미사일 방어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버리진 않겠죠. 하지만 균형을 조정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미국과 결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린 이제 선택지가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만으로도 워싱턴은 이미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유일한 공급자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등장하면서 사우디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겼습니다. 즉, 한국은 사우디에게 협상력을 주는 동시에 실제로 더 나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KF-21 계약 가능성이 공개되자마자 워싱턴 외교관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사우디를 골드 고객,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왔습니다. 석유와 무기라는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사우디와의 관계를 이어왔죠. 그런데 이 고객이 돌연히 한국을 향해 몸을 돌리자 워싱턴은 자신들이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CNN은 이를 두고 미국 외교사의 최대 굴욕 중 하나라고 보도했고 폭스뉴스조차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를 잃는 순간 미국의 중동 전략은 붕괴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동에서 무기를 통해 정치적 지렛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무기를 사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사우디가 KF-21을 택한다면 이 고리가 끊어집니다. 다시 말해,
워싱턴이 사우디를 통제하는 줄을 잃는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불러 모아 사우디 설득 작전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 계약이 아니라 사우디의 외교 전략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우디의 발표가 나오자 미국뿐 아니라 유럽까지 긴장했다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무기 수출국들은 만약 한국이 사우디 시장을 장악하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까지 한국 무기로 갈아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 이후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중동도 도미노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중동 시장을 휩쓴다면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방산업체들까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미국이 이번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 사우디에 F-35 특혜 공급을 제한하지 않겠습니까? 사우디는 아직 F-35를 도입하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넘기려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 QME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의 F-35 판매를 제한해왔습니다. 사우디에 넘겨준 순간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할 겁니다. 게다가 F-35 역시 유지비가 비싸고 최근에는 기체 결함 논란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비싸고 정치적 제약이 많고 불안정한 무기를 다시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긴 싫을 겁니다. 오히려 KF-21을 선택하면 성능과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도 정치적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 점이 바로 한국의 최대 이점입니다. 사우디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을 택하는 순간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 금이 갑니다. 단순히 무기 계약을 잃는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동맹을 붙잡을 힘이 없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 유럽에서는 NATO 동맹국들이 만약 미국이 사우디조차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이건 워싱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사실 사우디의 KF-21 선택은 미국 정부만이 아니라 보잉이라는 기업에도 치명타를 안깁니다. 보잉은 수십 년 동안 F-15, FA-18 같은 전투기를 전 세계에 팔며 미국 항공산업의 상징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서 사우디가 보잉의 F-15 대신 한국산 KF-21을 택한다면 보잉은 단순히 한 건이 계약을 잃는 게 아니라 미래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사우디 계약 상실은 보잉의 몰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가가 출렁이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보잉은 이미 737MX 추락 사건 이후 신뢰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민간 항공기 부문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군수 부문은 사실상 보잉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수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1,000억 달러 계약이 무산된다면 보잉은 연쇄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겁니다.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공장은 F-15 조립 라인을 유지하는 유일한 거점인데 사우디 주문이 빠지면 라인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미 의회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겠군요. 본인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해왔는데 보잉이 흔들리면 수천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 여파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정치적 타격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로서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사우디를 설득하려는 배경에는 보잉을 지켜야 한다는 계산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보잉은 미국 방산업체 중에서도 워싱턴 정치권과의 연결이 가장 깊습니다. 수십 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정치 헌금도 막대하게 지출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잉은 백악관에 직접 압력을 넣으며 KF-21 계약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어도 성능과 가격에서 이미 KF-21이 우위에 선 상황에서 사우디가 보잉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리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보잉이 이번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F-15EX를 더 싸게 제한하거나 유지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F-15EX는 결국 1970년대 기체를 개량한 모델이고 스텔스 기능이 부족하며 전자전 능력도 KF-21에 뒤처집니다. 게다가 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여전히 KF-21보다 비쌉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굳이 낡은 플랫폼을 비싸게 사서 정치적 족쇄까지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우디의 결정은 보잉에게 존재론적 위기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단순히 한 건이 계약 손실이 아니라 보잉이 더 이상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한번 시장 신뢰를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가 민항기 시장에서 보잉을 추월한 것처럼 이제 군수 시장에서도 한국이 보잉을 밀어내는 모습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동안 사우디 공군은 미국의 그림자 아래서 움직여왔습니다. F-15라는 노후 플랫폼에 의존하면서도 워싱턴의 정치적 제약 때문에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KF-21을 대량 도입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우디는 독자적이고 공격적인 공군 학설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KF-21의 다임무 능력을 활용하면 하늘 지배와 동시에 전략 타격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공 방어에 머물던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이란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선제 억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KF-21의 도입은 단순히 전투기 숫자가 늘어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공군력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미국이 제공하는 작전 계획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예멘 내전에서도 미군 고문단이 지휘하는 방식으로 공습을 진행했죠. 하지만 KF-21은 사우디 자체 기술진과 파일럿 훈련을 병행해 독자적인 작전 교리를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더 이상 워싱턴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리야드가 스스로 결정하는 군사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KF-21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활용한 원거리 선제 타격 능력. 이는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잠재적 적국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 전자전 포드와 스텔스 성능을 조합한 방공망 무력화 작전. 러시아제 S-400 같은 방공망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통한 해상 오위 확보.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해군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생기는 거죠. 저는 여기에 또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균형자 전략입니다. KF-21은 이란 견제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터키 같은 국가들을 상대할 때도 중요한 카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항상 열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KF-21을 운용하면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게 됩니다. 터키의 경우 자체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우디가 KF-21을 먼저 전력화하면 중동의 공중 패권 경쟁에서 선두로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론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KF-21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해도 사우디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이나 작전 경험이 부족하다면 실제로 그런 교리를 구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라 교육과 훈련 패키지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미 폴란드에 수십 명의 한국 교관이 파견되어 훈련 시스템을 구축한 전례가 있습니다. 사우디에도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사우디 파일럿들이 한국에서 직접 훈련을 받게 되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작전 사상 자체가 한국식으로 재편됩니다. 그 결과 사우디는 한국식 신속, 정밀, 효율의 공군 운영 방식을 흡수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KF-21은 기체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우디가 워싱턴식 방어 교리에서 벗어나 서울식 공격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중동의 군사 균형은 크게 흔들릴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사우디 공군의 학설을 사실상 설계하는 숨은 설계자가 되는 셈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 패러다임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겁니다. 사우디는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적 자신감을 얻게 되겠죠. 이건 사우디 외교 안보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핵심은 후방 지원 체계, 즉 유지 보수와 훈련, 기술 이전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늘 최첨단 무기 제공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사우디가 직면했던 문제는 부품 공급 지연과 기술 의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F-15 부품이 고장나면 워싱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수개월씩 걸렸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이유로 부품 공급을 중단당한 적도 있었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을 냈는데 왜 정비조차 자유롭지 못하냐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즉, 고객국이 미국 없이는 무기를 운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KF-21 수출 협상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체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정비창 구축, 조종사 정비사 훈련 패키지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사우디가 구매만 하면 끝이 아니라 스스로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한국은 미국이 절대 하지 않는 약속을 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폴란드 계약을 기억하시죠? 한국은 전차 자주포의 전투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동시에 폴란드 현지에 정비창과 훈련센터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사실상 독자적인 운용국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사우디도 똑같은 모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F-21 계약이 체결되면 리야드 인근에 거대한 항공정비 훈련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설은 단순히 사우디만이 아니라 UAE, 카타르 등 다른 걸프 국가들에게도 서비스 허브로 확장될 수 있겠죠. 좋은 지적입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항공 산업 생태계를 함께 가져오는 겁니다. 이는 곧 사우디의 오랜 수건인 비전 2030 프로젝트와도 맞닿습니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목표와 KF-21 협력이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한국은 항공기 제작부터 정비, 부품 생산까지 모든 경험을 갖고 있고 사우디는 그 노하우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반론을 제기하자면 혹시 사우디가 너무 많은 기술을 요구하면 한국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핵심 기술 유출은 우려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 협력 경험이 풍부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 폴란드와의 협력에서 핵심 기술은 지키면서도 파트너가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균형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전 레이더 같은 핵심 기술은 한국이 관리하면서 정비, 운영, 교육 같은 실질적 자립 부분은 넉넉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이야말로 한국의 강점이자 미국, 중국, 일본이 흉내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점이 매력적일 겁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절대 핵심 기술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무기는 값은 싸지만 신뢰성과 호환성 문제가 컸습니다. 일본은 아직 독자적인 전투기를 해외에 공급할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하면서 유지 보수 훈련까지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양국 관계는 단순한 상업적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합니다. 이건 미국이 결코 제공하지 못한 관계의 질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두 나라 역시 오랫동안 중동을 무기 시장이자 영향력 확대의 무대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수-35와 수-57을, 중국은 제-20과 제-20을 적극 홍보하며 사우디, 이집트, 알제리 같은 국가들에 팔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미국도 아닌 한국을 택한다면 이건 단순히 계약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중동의 무기 판도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죠. 특히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수-35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수차례 격추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러시아 전투기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0을 스텔스기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성능은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외국에 수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이 등장해 실제 대규모 계약에 성공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수출 전략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사우디가 굳이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가격만 따진다면 중국 무기가 훨씬 쌉니다. 정치적 제약도 적죠. 하지만 사우디는 중국제를 불신했습니다. 품질 불량, 부품 수급 문제, 그리고 전자전 환경에서의 취약성이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으니까요. 러시아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 전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궁이가 UAE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사우디는 이런 실전 성과를 보고 움직인 겁니다. 저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균형자 역할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중동을 무기 판매처로만 보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KF-21 수출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사우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기술 이전, 훈련 지원, 심지어 항공산업 육성까지 약속했죠. 이런 약속은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의존 관계를 강요했지 진짜 파트너십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우디가 그 차이를 알아본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격을 더 내리고 기술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나선다면 사우디의 선택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뢰 문제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수십 년 동안 미국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불만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불확실한 러 무기를 선택하는 모험을 하진 않을 겁니다. KF-21은 한국의 투명한 품질 관리, 빠른 납품, 그리고 동맹적 태도가 뒷받침됩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러 무기를 선택한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협화음을 낳게 되지만 한국 무기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결국 러 무기는 싸지만 위험한 선택지에 불과하고 한국 무기는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선택지라는 거죠.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하려 한다는 소식은 도쿄와 텔아비브에도 적잖은 충격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오랫동안 미국 무기 체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고 동시에 특별한 우대를 받아왔던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F-35를 미국과 공동 생산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고 이스라엘은 F-35I라는 맞춤형 모델까지 받아 독점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F-35 대신 KF-21을 검토한다는 건 한국이 미국의 절대 동맹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오랫동안 우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전략적 무기를 직접 공급받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 같은 중동 강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면 일본이 믿어왔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립니다. 더구나 KF-21이 실제 전력화에 성공하면 일본의 F-15J 개량 사업은 한순간에 구시대적 프로젝트로 보일 겁니다. 최근 일본이 F-2 후속기, 즉 FX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설계 단계에 불과하죠. 사우디가 KF-21을 당장 배치한다면 일본은 한참 뒤처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중동 공중 패권의 유일한 주인을 자처해왔습니다. F-35I, ADIR어 전력을 앞세워 이란이나 시리아를 견제해왔죠. 그런데 만약 사우디가 KF-21을 대량 도입한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공중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KF-21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가 이미 이 부분을 우려하며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도전이라고 보고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 충격입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미국과 동급 취급을 받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굳이 미국 무기를 제쳐두고 한국을 택한다면 두 나라의 자존심은 크게 흔들립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은 방산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미국과 대체 가능한 파트너로 올라섰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일본이나 이스라엘이 KF-21은 아직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우디를 압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미 한국 무기는 다른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궁이가 UAE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했고 K9 자주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NATO 표준에 맞춰 운용 중입니다. KF-21 역시 개발 단계에서 다수의 실탄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완성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나 이스라엘의 주장은 정치적 방어에 불과할 겁니다. 사우디가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일본과 이스라엘 모두 주변국 위협을 강조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북한 위협을, 이스라엘은 이란 위협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한국산 KF-21을 통해 독자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은 더 이상 일본과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즉,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동맹 피라미드에서 일본이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다는 거죠. 일본과 이스라엘의 충격은 단순한 무기 경쟁 때문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독점적으로 누려온 정치적, 외교적 지위가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이제 미국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국가임을 증명하는 무기입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는 단순한 무기 구매자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오펙의 실질적 리더로서 에너지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1,000억 달러 규모의 KF-21 계약을 추진한다는 건 무기 계약을 넘어선 경제 외교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석유 달러를 더 이상 미국에만 쓰지 않겠다. 새로운 파트너인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선언이죠. 워싱턴 포스트도 이를 두고 석유와 무기의 연결고리가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이중 충격 효과입니다. 첫째, 에너지 시장입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무기 대금 지출이 아닙니다. 이는 사실상 석유 수익을 한국 산업으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석유 자금의 흐름을 일부 통제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둘째, 무기 시장입니다. 사우디가 KF-21을 택하면 다른 산유국들도 한국 무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보여주는 선택은 곧 오펙 내에서 신뢰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KF-21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면 국제 원유 가격과 무기 수출 시장에 어떤 연결고리가 생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연결고리를 예상합니다. 첫째, 원유 가격 안정화와 무기 공급의 연계입니다. 사우디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통해 경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이고 이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컨대 한국이 원유 가격 급등기에
우호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석유 달러 블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면 그 돈은 곧 한국 방산 산업을 성장시키고 다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석유 무기 교환 모델이 붕괴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사우디에 안보를 제공하고 사우디는 그 대가로 원유 달러를 미국 무기를 사는 데 썼습니다. 이것이 페트로 달러 체제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KF-21 계약이 성사되면 그 돈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달러 중심 국제 금융 질서에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KF-21 계약은 미국이 구축해온 페트로 달러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석유 수익을 달러가 아닌 원화 연동 채권 형태로 일부 결제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원화의 국제적 이상은 급격히 올라가고 달러의 절대적 지위는 흔들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우디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일 뿐 국제 금융 질서에까지 영향을 줄 리 없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원유 공급량의 15% 이상을 조절하는 거대 세력입니다. 그 나라가 전략적 동맹으로 한국을 선택한다면 에너지, 금융, 방산이 연결된 복합적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동 다른 산유국들이 사우디를 따라 한국과 협력한다면 그 파장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을 겁니다. 사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 건 단순히 공군력 강화를 위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한국은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입니다. 사우디는 2030 비전의 핵심으로 첨단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KF-21 계약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방산 협력에서 시작해 AI, 드론, 위성, 심지어 원자력 발전까지 확장될 수 있는 플랫폼 계약인 셈이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무기 체계 간 통합 협력입니다. KF-21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기술이 함께 패키지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의 전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산 무인기 시스템, 지상 방공 체계인 천궁-3, 해상 작전을 위한 KDDX 구축함 등이 함께 연동된다면 사우디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식 종합 전투 네트워크를 얻게 됩니다. 워싱턴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독립적인 방어 체계가 한국을 통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우디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국과 기술 동맹을 맺으려 할까요? 가격이나 단순 공급 능력만 따진다면 중국도 가능할 것 같지만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무기를 싸게 팔지만 신뢰성과 호환성 문제로 늘 논란이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품질 자체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성능이 폭로되며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이미 NATO, EU, ASEAN 등 다양한 무대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KF-21, K9, 천궁2가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한국은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우디는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산업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건 한국뿐이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AI와 디지털 전장 시스템입니다. KF-21은 한국산 AI 기반 전투 지원 체계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레이더나 미사일만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 자체가 네트워크의 중심 노드가 되는 개념이죠.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AI, 클라우드, 위성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결국 KF-21 계약은 방산 계약을 넘어 AI, ICT 우주 분야까지 확장되는 기술 동맹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우디의 국가 전략과도 잘 맞습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로봇, 드론 같은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입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는 건 사실상 한국의 첨단 산업 전체와 협력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반론을 하나 제기하자면 혹시 사우디가 이렇게 많은 기술을 요구하면 한국의 기술 유출 위험이 되지 않을까요? 그 위험은 항상 존재하지만 한국은 균형을 잡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지키되 운용, 정비, 교육, 산업 생태계 같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모델을 이미 폴란드에서 입증했습니다. 사우디와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와 협력하면 한국은 막대한 자금과 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그 자금이 다시 한국의 기술 개발로 재투자됩니다. 결국 기술을 일부 이전해도 전체 경쟁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우디가 KF21 검토 소식을 공식화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로비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보잉 로비스트들이 총출동해 리야드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미국이 사용한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외교적 압박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흔드는 결정은 안보 리스크를 키운다라는 논리였는데 사우디는 이미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멘 내전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 속에서 미국이 보여준 것은 구두 보증뿐이었고 실질적 방어는 부족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카드가 경제적 유인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석유 개발 금융 혜택을 약속하며 KF21 대신 F-15EX나 F-35를 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KF21은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고 무엇보다 유지 보수까지 서울이 전담해주겠다고 약속했죠. 미국의 제안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늘 조건부였습니다. 사우디는 더 이상 그런 조건부 동맹에 기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협박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사우디가 한국을 택하면 무기 부품 공급을 차단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역효과를 냈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건 바로 그런 족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 협박은 사우디로 하여금 한국과의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결심을 강화시켰습니다. 워싱턴이 쥔 카드가 사실상 사우디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이 이번에 동원한 로비스트들입니다. 보잉 출신 인사, 전직 국무부 관리, 심지어 전직 CIA 고문까지 사우디 왕세자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예전처럼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린 이제 선택지가 있다. 한국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죠. CNN은 이를 두고 워싱턴의 로비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사우디에서 무력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론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사우디가 워싱턴의 압박 때문에 막판에 한국과의 계약을 주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번 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협상 카드라면 이렇게 크게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이번 건을 단순히 무기 계약이 아니라 국가 전략 전환으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이 아무리 압박해도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KF21은 처음 개발될 때만 해도 국산 차세대 전투기라는 타이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더니 이제는 사우디가 직접 나서서 1,000억 달러 계약을 검토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건 KF21이 더 이상 지역 무기가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호탄입니다. 즉, KF21은 아시아를 넘어 중동,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상징이 된 겁니다. 특히 중동 진출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큰 현금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사도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만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는 한 번 결정하면 현금을 바로 지불합니다. 그런 시장에 KF-21이 진출한다는 건 한국이 이제 선수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중동 전체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사우디가 선택하면 주변국도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여기서 상징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동의 하늘은 미국과 러시아 무기의 각축장이었습니다. F-15, F-16, F-35, Su-35가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산 KF-21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미국이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선언입니다. CNN이 보도했듯이 KF-21이 중동에 배치되면 미국 독점 시대가 끝난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KF-21의 중동 진출이 한국에게 너무 빠른 확장이 되지 않을까요? 기술, 생산, 외교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폴란드 대규모 수출로 생산 능력을 증명했고 항공우주산업, KAI, 과하나시스템은 KF-21 양산 라인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UAE 원전 건설,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 등 중동과의 협력 경험이 풍부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산업 외교의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확보한 거죠. 이 부분이 바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걸었고 러시아와 중국은 품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성능, 빠른 납품,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시합니다. KF-21이 중동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식 모델이 국제 무대에서 통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점이 KF-21의 가장 큰 상징적 의미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일본과 중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일본은 여전히 F-2 후속기를 개발 중이고 중국은 J-20을 과시하지만 해외에선 팔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F-21을 가지고 실제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무기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경쟁이 아니라 국제적 위상의 변화입니다. KF-21 계약 논의는 단순히 전투기 도입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한다는 건 곧 서울이 워싱턴을 대신해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의 공중 우위는 철저히 미국의 무기 체계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언제나 조건을 붙였고 가격을 높였으며 정치적 족쇄를 걸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한국이 대체하게 된 겁니다. CNN이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밀어낸 순간이라고 표현한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패권은 무기와 달러 두 축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우디가 KF-21을 선택하는 순간 두 축 모두 균열이 갑니다. 무기 측면에서는 워싱턴의 독점이 깨지고 금융 측면에서는 석유 달러 일부가 한국으로 흐르게 되죠. 이건 미국이 중동에서 쥐고 있던 전략적 지렛대를 상실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방산, 금융, 외교, 에너지까지 모두 연결하는 새로운 허브로 떠오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중동의 새로운 안보 보증자로 부상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은 여전히 수많은 군사기지와 항공모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상징적 위치입니다. 사우디 같은 중동 맹주가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미군 기지나 항모 전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신뢰와 상징은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우린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겁니다. 그 자체로 워싱턴의 권위는 무너지고 한국의 위상은 급부상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지배적 패권국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건 상호 존중과 기술 공유, 그리고 빠른 대응입니다. 이건 사우디가 그토록 원했던 파트너십이죠.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보호자로 인정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동맹. 이건 워싱턴이 결코 제공하지 못했던 가치입니다. 정리하자면 KF-21 계약은 한국을 단순한 수출국에서 세계 전략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이제 중동의 하늘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 설계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미국은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방산, 에너지, 금융, 외교를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